어젯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 녀석,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서운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왜 자꾸 거리가 생기는 걸까요?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왜 엄마는 너무 간섭해, 아빠는 이해를 못해라는 말이 돌아올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혼자 남아 자식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을 더 붙들고 산 건 아닐까? 만약 이 질문에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일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둥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정약용. 그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부모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아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짧은 문장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 내려놓음의 의미, 그리고 노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걱정하되 자식의 인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걱정하되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는 평생 걱정했습니다. 자식이 아플까봐, 자식이 실패할까봐, 자식이 힘들까봐. 그래서 미리 준비해줬습니다. 미리 조언해줬습니다. 미리 길을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대신 살아주려는 것이라고. 차이가 뭘까요? 걱정은 마음입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의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다. 자식의 실패를 내가 막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겁니다.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는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대기업 다니면 안정적인데 왜 그만두려는 거지? 사업은 위험해.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국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말 들어. 그냥 다녀. 사업은 나중에 해도 돼.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저럴까?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으면서 내 선택은 막았어. 어머니는 자식을 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상처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의 말처럼 어머니는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걱정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조언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비는 그저 믿을 뿐이다. 믿는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자식이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냥 믿는다는 건 부모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자식의 인생을 붙들수록 부모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식은 자라서 떠났습니다. 이미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붙들면 부모만 무너집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살았나요? 아니면 자식 대신 살았나요?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성공할 때까지 내 책임이야. 자식이 행복할 때까지 내가 챙겨야 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비가 줄 수 있는 것은 뿌리다. 열매는 내가 맺어야 한다. 뿌리와 열매, 무슨 뜻일까요? 뿌리는 기본입니다. 태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출세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법, 자기 힘으로 서는 법,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법, 그것이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뿌리만 튼튼하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든 괜찮다고. 열매는 자식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것은 자식이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엔 조건이 별로였습니다. 집안도 평범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고,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딸은 울었습니다. 아빠,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아버지와 딸은 몇 달 동안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나? 내가 딸 대신 그 사람과 살아줄 수 있나? 아니었습니다. 결국 딸이 결혼하는 건 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살아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아빠는 믿는다.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딸은 결혼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스스로 헤쳐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막았으면 딸은 평생 나를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딸이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정약용의 말처럼 부모의 책임은 뿌리를 주는 것까지입니다. 열매는 자식이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부모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자식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간섭할 영역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높은 벼슬보다 바른 사람이 되거라. 당시 조선시대는 출세가 전부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벼슬을 하다가 유배를 온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졌었고 명예도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벼슬은 빌린 것이다. 명예는 허상이다. 진짜 남는 건 태도뿐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대신
바른 사람이 되라고. 우리도 비슷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다녀라. 돈 많이 벌어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게 전부냐고.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의사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아들은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더랍니다. 돈 안 되는 환자는 대충 보내더랍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의사 되라고 했지. 이런 사람 되라고 한 건 아닌데. 출세는 시켰지만 태도는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다. 재산은 쓰면 없어집니다.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태도는 평생 갑니다. 정직한 태도, 겸손한 태도, 약한 사람을 돕는 태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태도, 이런 것들은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권력이 없었지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아들들은 아버지만큼 높은 벼슬을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처럼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출세입니까? 아니면 태도입니까?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손주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손주 앞에서는 이랬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이웃 욕을 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 모습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손주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니? 손주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할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만나면 존중했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정직했습니다. 실패했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들이 봤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바르게 살았습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식은 다 컸습니다. 손주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말로 가르치려 하면 자식도 손주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는 봅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실패와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는지, 그 모습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70대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실 텐데. 하지만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해 먹었습니다. 동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안 외로워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하지만 살아야지. 엄마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질까봐 걱정돼.
딸은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아,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아, 슬픔도 견딜 수 있구나. 어머니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르쳤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그것이 진짜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는 물러나야 한다. 물러난다.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 녀석이 뭘 알아. 내가 도와줘야 해.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물러나야 한다고. 언제 물러나야 할까요? 정약용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가 부모가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40대였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간섭했습니다. 그 차는 너무 비싸. 다른 걸 사라. 그 집은 별로야. 다른 데 알아봐라. 애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해. 아들은 지쳤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할게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아. 아들은 이미 컸어. 이제 내가 물러나야 해. 그 뒤로 아버지는 간섭을 줄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물러나자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주말에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편해요. 아빠가 안 간섭하시니까 오히려 더 자주 찾고 싶어요. 정약용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물러나야 자식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내려놓아야 자식이 손을 잡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럼 완전히 손을 놓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러나되 멀리 가지는 마라. 필요할 때 언제든 올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것과 떠나는 것은 다릅니다. 물러나는 건 한 걸음 뒤로 가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 거리가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 막힙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존중할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노년의 부모가 지켜야 할 거리입니다. 정약용의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집착이 될 수 있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집착은 묶습니다. 사랑은 믿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의심합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집착은 재촉합니다. 우리는 걱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밤새 자식 걱정하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 걱정이 정말 자식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밥 먹었니? 애들은 괜찮니? 남편이랑은 잘 지내니? 처음엔 딸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쳤습니다. 매일 똑같은 질문, 매일 걱정하는 목소리.
딸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딸은 결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좀 그만해요. 저 괜찮아요.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걱정돼서 그런 건데. 하지만 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걱정이 무겁습니다. 엄마의 불안이 전염됩니다. 엄마의 전화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간섭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일상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아비는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 하지만 내 삶은 내 것이다. 걱정하되 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어떤 걱정인가요?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걱정인가요? 아니면 자식을 묶는 집착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프지 않으려 애씁니다. 건강을 챙깁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의 도리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고, 자식의 도리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이게 단순히 건강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외로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빴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좀 해줘. 저기 좀 봐줘. 나 심심한데 같이 있어줘. 며느리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주 부르셔. 아들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힘들어요.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계속 부르는 건 며느리한테 짐이 되는 거구나.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를 덜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실래요? 할머니가 덜 기댈수록 며느리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들들이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와서 날 돌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살아갔습니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을 쓰면서 그 모습이 아들들에게 짐을 주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법은 자식을 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스스로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식은 부담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안 될 때 부모는 실망합니다. 정약용도 실망했을 겁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아들들도 훌륭하게 크길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만큼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벼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비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해서 내가 못난 것은 아니다. 내 길을 가거라. 실망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실망을 자식에게 투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버지는 아들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말도 잘 안 했습니다. 아들은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못난 사람 같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재수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아들을 못난 사람 취급한 건 내 잘못이었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가 실망한 거 알았거든요. 실망은 부모의 감정입니다.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실망을 자기 안에서 소화했습니다. 아들들에게 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실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정약용의 편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아비에게도 아비의 인생이 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이걸 잊고 삽니다. 부모도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도 꿈이 있습니다. 부모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다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자식 키우고 나서 해야지. 그런데 자식을 다 키우고 나니 이미 늦었습니다. 기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없으니까 자식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들들 걱정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했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매일 자식 걱정만 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었나? 생각해 보니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춤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췄습니다. 어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댄스 스포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다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 생각이 줄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도 덜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춤 배운다며? 재미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살자 자식들이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부모에게도 부모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 인생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럴 때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도 나아집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준다. 이 말이 가슴 아픕니다. 평생 키운 자식을, 평생 걱정한 자식을 놓아준다니.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들이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왜 멀리 가려고 하니? 여기서 살면 되잖아. 아들은 고민했지만 결국 결정했습니다. 아빠, 저는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라 아들 인생이야. 내가 막을 권리가 없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들은 떠났습니다. 지금 아들은 해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합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줬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붙들고 있었으면 아들은 평생 나를 원망했을 거예요. 정약용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식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편지를 통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 내려놓음의 의미, 그리고 노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둘째,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셋째,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말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이, 자식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쉽지 않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을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놓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필요할 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사랑은 놓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세요. 하지만 멀리 가지는 마세요. 그 적당한 거리에서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아비는 그저 곁에서 지켜볼 뿐이다. 오늘 하루 자식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의미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마음둥불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